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씩 옮기는 방법이 권 대표님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와서 휴무를 해서 사회요? 너무 감사해요.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발언하는 시간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위한 모교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국무조정실 이규빈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모교 대화 5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지난번 경제 산업 분야에 이어 오늘은 사회, 문화, 교육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문화 교육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오늘의 간담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발제와 질의응답, 2부에서는 참석자 간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1부는 총리실 페이스북, KTV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질문과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실시간 댓글을 직접 태블릿 PC로 보실 예정이오니 많은 의견과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제는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발제는 김누리 중앙대 독일어문학 전공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새 100년, 새로운 교육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하시겠습니다. 2개의 발제가 모두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제에 앞서 정세균 총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일상을 위한 모교대화 5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는 보건과 경제를 넘어 사회 전 분야, 우리의 일상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미 온라인 공간은 사람들이 일하고 만나고 생활하는 줏된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장치는 모든 세대에게 기본적인 생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전통 산업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를 넘어 온라인 연결을 뜻하는 온택트 사회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잘 잡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AI,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육성하고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비대면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디지털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오늘 논의하게 될 교육과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격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비대면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과감한 제도 혁신과 규제 개혁으로 디지털 전환의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개인의 사회적 고립과 공동체 해체, 개인정보 오남용, 디지털 소외와 불평등 심화 등 디지털 사회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사회보장, 취약계층 지원, 돌봄 서비스 등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확충해야 하겠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범죄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한 디지털 환경도 조성해야 합니다. 온택트 사회를 향한 미로를 걸으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디지털의 길에서 인간을 재발견하다, 우리 모교대화가 추진하는 가치입니다. 오늘 사회, 문화, 교육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어떨지 아무도 모르고 정답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목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오른편에 앉은 참석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함께해 주십니다. 김재용 CJ 전략지원실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승욱 국무2차장 함께해 주십니다. 김청애 서울창덕여중 교사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함께해 주십니다.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함께해 주십니다.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공동대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께해 주십니다. 조형구 클래스팅 대표이사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누리 중앙대 독일어문학전공 교수 함께해 주십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발제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포스트 코로나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가 됐죠. 근데 이런 변하는 시대일수록 저희가 필요한 거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공간적으로 많이 바뀌는 것은 종교 분야가 생각됩니다. 예전에 최초의 종교 건축을 보시게 되면은 큰 높은 탑을 같은 건축물을 쌓아놓고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다 쳐다보게 되고요. 그 쳐다봄을 당하게 되는 제사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크게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예배당 같은 건축들도 보면은 같은 방향을 다 쳐다보게 하고요. 실내 공간에 똑같은 장소에 시간을 맞춰서 사람들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의자 같은 걸 보더라도 긴 의자를 놓게 해서 가운데 앉아 있는 만약에 10명이 앉게 되면은 좌우에 끝에 있는 분 말고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은 예배당 중간에 예배 중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앞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그런 공간 구조를 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간 자체가 권력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천지 예배당의 그 예배 집회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복도가 전혀 없는 그런 공간 구조입니다. 중간에 떠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슬람 같이 자기가 예배당을 만들 수 없을 때에는 장소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놓고 하루에 3번 정도 기도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간적으로는 메카 쪽을 향하게 합니다. 그렇게 공간 구조를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내고 창출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것들이 전염병이 돌게 되면 항상 모일 수가 없게 되고 많은 조직들이 와해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흑사병이 돌았을 때 중세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공간도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 반 학생들은 다 앞을 쳐다보게 되어 있고요. 그 앞에 선생님이 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 구조를 통해서 만들던 학교의 기능도 약간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학교는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기능을 가집니다. 일단 지식 전달의 기능과 아이들을 맡아주는 타가소의 기능,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같은 제너레이션 그 세대 젊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훈련하는 그런 3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지식 전달 체계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식 전달만 보게 됐을 때는 뭐 스타 1타 강사분이 혹시 뭐 전 국민의 절반 정도 학생들의 수학을 가르쳐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사들의 어떤 역할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실들도 지금만큼 많이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실들, 빈 교실이 안 그래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부숴서 테라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짧은 10분 쉬는 시간에도 자연을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실내 공간에서 좀 나가서 자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학교를 생각을 하면은 회사와 집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직장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하고요. 결혼한 사람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이 삼각구도가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 건축을 보게 되면은 회사와 집은 많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워크 같은 시간당으로 사무실을 빌리는 시스템도 생겼고요. 집 같은 경우도 뭐 먼슬리로 계약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단기간 빌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는데 사실 그게 이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이 회사와 집이 많이 자유로워지고 노매딕하게 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때문에 한 장소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의 상태였는데요. 학교가 지금처럼 뭐 온라인 수업이 뭐 하루나 이틀 정도가 대체가 된다든지 하게 되게 되면은 훨씬 더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처럼 한 장소에 다 모아놓고서 전교생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도 사실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고요. 위성 학교가 여러 군데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업 거래가 활발화되면서 지금 보시는 도시 공간 구조에서 상업을 하는 공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공간들이 재배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비어지는 공간들, 업무 시설이든지 아니면은 상업 시설들에 위성 학교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자유롭게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다면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뭐 도시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나흘 정도는 도시에 살고 3일 정도는 좀 지방에 가서 뭐 외지에서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된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그분이 뭐 랩탑으로 그 지방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은 그 근처에 있는 위성학교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랩탑으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것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계층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항상 그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중산층까지 내려오는 데는 큰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마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뭐 여러 대의 마차를 가진 사람이 뭐 자동차를 하나 취미로 사는 정도였다가 지금은 생필품이 됐다시피 이런 것들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의 경우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 지금 30평원대 방 3개짜리 아파트 이게 보통 중산층의 모습인데요. 이런 아파트는 사실 이미 1970년대에 만들어진 라이프 스타일이죠.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도시입속에서 어떻게 보면 핵가족이라고 하는 두 세대가 사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 기초를 둔 사이즈인데요. 이것들이 사실은 지금 같은 이 포스트 코로나 지금의 우리 코로나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학교라고 집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중에 낮 시간 동안에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요. 일하는 어른들은 바깥에 직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주중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 이렇게 그 시간이 주로 쓰는 것들이죠. 근데 거의 다 집에 모여 있게 되면은 사실상 그 30평대 아파트가 커버할 수 있는 어떻게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150%가 넘는 정도로 1.5배 정도의 워크로드가 좀 오버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이제 온전히 그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면적이 좀 늘어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주택의 기준이 바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도시 속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겪어서 알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나면은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곳은 바깥 공간, 이제 공원들이 주로 이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연 공간이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 다 퍼블릭 스페이스밖에 없습니다. 공공의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60년대, 70년대에는 다 마당이라는 것이 있었고 80년대만 하더라도 아파트에 발코니라는 야외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공간들은 다 마당이든 발코니든 다 사적인 외부 공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은 다 발코니 확장법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모든 공간들이 다 실내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사적인 외부 공간이 필요한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주택을 볼 때 기본적으로 발코니를 좀 많이 만들고 테라스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건축 법규가 좀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는 왼쪽의 그림은 싱가포르에 지어진 임대주택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밀라노에 지어진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테라스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나무가 심겨서 자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테라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저희는 맞이하고 있는 주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의 일부 기능들과 주거 혹은 학교의 일부 기능까지 떠안아야 되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고요. 그리고 외부 공간도 사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그러한 공간이 필요해서 테라스를 사람들이 많이 만들 수 있게끔 시장에서 그거를 제공할 수 있게끔 몇 가지가 법제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테라스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결국 테라스를 비싸게 만들어봤자 방수공사 열심히 하고 해도 그게 분양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게 가격 책정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가격 책정 방식도 좀 예를 들어서 면적 중심에서 뭐 최적 중심으로 바뀐다든지 외부 공간의 테라스 공간들도 실제로 분양 면적에 포함시켜서 판매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건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라스를 지금 상태에서 안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건폐율은 많이 차지하는데 그만큼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거의 문제는 많은 가전기구의 사이즈도 커졌는데요. 그것들이 지금 20년 전, 30년 전에 만들어진 아파트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들이 다 벽식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고 1인 가구도 늘어나는데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플렉서블하게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벽 구조 중심에서 기둥 구조 중심으로 좀 변형을 줘서 향후 앞으로 이게 이번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바뀌는 라이프 스타일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플렉서블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기둥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변하는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눈이 좀 필요합니다. 이번에 케이스를 보시면은 신천지에서 큰 사태가 있었고 이태원 클럽에서도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는 안 보내더라도 이제 부모님들이 학원은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인간의 유전적 본능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 권력이든 섹스든 자녀든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 그런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인데 권력 때문에 종교단체들이 그 신천지 같은 데서 계속해서 모이려고 했던 것들이었고요. 이런 젊은이들의 섹스 때문에 이태원 클럽도 활성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12시 방향으로 가던 세상이 6시 방향으로 180도 회전할 것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한 2시 방향 정도로 방향을 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대부분 다 결혼하시고 애 낳고 나이 50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젊은이들의 호르몬이 왕성한 걸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잊으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사결정할 때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좀 나이 드신 분들하고 다르다는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도시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런 전염병의 문제가 엄청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염병하고 도시는 항상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든 이집트 문명 같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건조기후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건조기후대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발생한 이유는 이 지역이 자연적인 환경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게 전염병의 전파에 불리한, 그러니까 전염병에 강한 그런 기후 상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고밀화된 도시가 최초로 만들어졌다 볼 수 있고요. 이후에 좀 북쪽으로 올라가서 로마 같은 데가 나왔을 때에는 로마는 아퀴덕트라고 하는 새로운 상수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파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그러한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같은 경우가 여기서 자유로운 그런 어떻게 보면 전염병을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파리로 모였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림을 팔기 위해서 화가들이 모이고 문화의 중심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전염병과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떤 걸 갖고 있느냐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고요. 그게 국가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국가 경쟁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넘는 도시들은 사실은 이런 하수도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에 들어서 백신이 나오면서 비로소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 현재 1000만 명 넘는 도시는 28개고요. 그 100만 넘는 대도시가 460개 정도가 됩니다. 이 도시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시냅스,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똑똑한 이유가 결국에는 작은 뇌지만은 이 안에 뇌회로가 병렬로 연결되면서 거의 1000억 개의 뉴런이 100조 개의 시냅스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집단 지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집단 지성은 그 시냅스를 늘리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은 도시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시설을 넣어서 고층 고밀화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이 가장 고밀화된 도시죠. 그래서 가장 시냅스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시냅스의 개수가 제일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았고요. 그래서 유럽을 초월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쯤에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인터넷 빅뱅이 일어나면서 시냅스가 온라인상으로 한 번 더 늘어나는 그런 도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도시는 보면은 시냅스 총량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지난 50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의 도시는 온라인 시냅스와 오프라인 시냅스가 함께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온라인 시냅스하고 오프라인 시냅스 두 가지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는 도시가 경쟁력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언택트라고 하는 것들이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의 컨택트를 사실은 포기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자친구를 만나러 집 앞에 찾아가고 손을 잡는 데이트를 하죠. 두 가지 방법을 다 갖고 있는 도시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건 좀 바보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연결 사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전염병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과거에 말이라는 교통수단이 됐을 때 흑사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았고요. 배도 있었기 때문에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비행기 때문에 항상 전염병 위험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많은 집단에 속했을 때 생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종교든 음식으로든 냄새로든 아니면 게임을 할 때도 집단으로 움직이는 어떤 소속감을 느끼려고 하는 문화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그래서 가까운 미래 도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배웠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모든 국민들이 다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추억이 생긴 거죠. 과거에 우리의 도시들을 보시면은 커피숍밖에 앉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스타벅스를 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백다방을 가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한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에 모든 사람들이 야외 공원에 나갔기 때문에 공통의 추억을 가질 수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곳곳에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게 온라인 사회가 가속화될수록 SNS가 될수록 끼리끼리의 집단의 소통만 늘어나게 되고요. 집단 간의 계층 간의 소통은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셜 믹스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공짜의 공간이 더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포가 중요합니다. 100만 평짜리 공원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10,000평짜리 공원을 100개 만드는 게 낫고요. 100만 권 있는 도서관 하나보다는 10,000권 있는 도서관 100개 만드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도시는 주거가 53%, 상업이 30% 정도 됩니다. 이것들이 상업이 점점 줄면서 공간이 비는 공간이 생길 거고요. 그 공간들을 어떻게 재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류가 늘어나니까 택배를 드론으로 하면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절대 제가 볼 때 드론은 대체가 될 수가, 그러니까 대체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소음 때문에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물건들은 인간에게 되게 불안한 심리를 준다. 우리가 도시를 재구성을 할 때 이 도시의 하늘을 드론에게 빼앗기는 도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에 대안으로 나온 거가 토요타가 개발하고 있는 우븐시티라는 신도시 실험적인 스마트 시티를 보면은 많은 물류 시스템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보면은 얘기는 뭐냐면은 자동 주행을 할 수 있는 자율 주행을 할 수 있는 로봇의 운송 시스템을
다닐 수 있는 지하 터널들을 우리가 도시 내부에 뚫는다면은 지금의 도로 밑에다가 지하 5m, 10m에 좀 뚫으면 되겠죠. 비용도 훨씬 절감되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자율주행 로봇만 다니니까 지금 보면은 아이고 이게 자율주행을 다녔을 때 어떤 효율성입니다. 직접 우리가 운전을 해서 피자를 갖고 오면 1061kg이 움직여야 되고요. 오토바이가 배달을 하면 161kg가 움직입니다. 오토바이 100kg과 60kg짜리 체중을 가지신 운전자분과 피자 1kg이죠. 근데 만약에 로봇이 10kg짜리가 운송을 하면은 토탈 11kg만 움직이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야, 그러면 우리가 샛별 배송 밤 시간에 도로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가능합니다. 밤 시간에 도로를 쓰는 것도 되지만은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는 오버나이트 딜리버리가 확보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어느 도시가 이런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서 within 30분 이내에 배달되는 그런 도시가 있다고 치면은 그 도시가 훨씬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고요. 그 도시로 자본이 모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에 투자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뚫었을 때 경부고속도로에 아무런 차도 없는데 뭐하러 그걸 만드느냐 했을 때 그걸 뚫고 나서 새로운 자동차 산업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그런 어떻게 보면 과감한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하 40m의 GTX를 뚫을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얻는 거는 이렇게 도로가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로 꽉 차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 대신에 공원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소셜 믹스를 가능하게 하는 공원이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새로운 도시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건축을 바꾸는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염병, 또 하나는 기후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변화인데요. 현재 두 가지를 다 맞이하고 있죠. 지구 온난화도 있고요, 전염병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거다. 결국에 가서는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비전을 만드는 게 지금 필요한 시대고 그거를 같이 의견 일치를 좀 봐서 방향을 정하고서 그쪽으로 나아갈 때가 됐다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누리 중앙대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새 100년 새로운 교육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거 돌리는 건 제가 이걸로 돌리면 되나요? 아,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놀랬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입시를 철폐해야 된다고 하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정부에서 경청할 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저 자신도 잘 확신이 안 서서 아무튼 이런 목소리도 있다라는 정도를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919년 임시정부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시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난 100년간 우리 교육이라는 게 작년으로 100년, 대한민국 100년을 맞은 것이고요. 올해가 말하자면 새로운 100년이 출발하는 해인데요. 제가 사실은 좀 놀란 것은 올해 좀 파격적인 완전히 새로운 세기를 여는 그런 아주 질적으로 변혁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 분야에서. 근데 물론 코로나 탓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별로 보이질 않아서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예. 아무튼 코로나로 다 변명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지난 100년 우리 교육을 돌아보면 이게 과연 교육이 맞는가라고 하는 좀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 세기 교육과는 전혀 다른 그런 유형의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교육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것은 비교육이 아니다. 이건 반교육이다. 오히려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교육에 반한다.
이렇게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제 때죠. 일제 30년 동안을 우리가 거쳤는데 그동안에 이루어진 것은 한국 신민을 길러내는 제국주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40년 동안 해방 이후에 말하자면 독재 정권 하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죠. 10년 동안 민간 독재, 30년 군사 독재를 치르면서 그 당시에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공투사 혹은 산업역군 이런 걸 기르는 걸 교육이라고 했고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아서 일종의 파쇼 교육을 받은 세대죠. 저희 세대가 386 세대, 저는 386보다 조금 전 세대인데 그런 교육을 받아온 것이고요. 그 이후에 다행히 민주화가 돼서 지금 민주정부 30년인데요. 민주정부의 일관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한 번도 존엄한 인간을 기른다거나 혹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르는 이런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개혁은 한국에서 불가능하다. 교육 문제는 모든 문제가 입시 문제로 그냥 환원돼 버리고요. 입시 문제로 어느 정도 공정성을 갖느냐가 유일한 교육개혁의 목표인 것처럼 돼버린 이런 사회에서 과연 교육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은 무엇인가, 그리고 과거의 교육은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대한 좀 성찰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가 지난 100년의 교육은 소위 메리토크라시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소위 능력주의, 그것이 제국주의가 말하는 능력주의든 그 이후에 말하자면 독재 정권이 말하는 능력주의이든 그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능력주의이든 그 능력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으나 일관되게 수월성, 능력을 강조하는 이런 교육이었고요. 이제 그것은 끝내야 된다는 게 제가 하는 주장입니다. 이제는 제가 디그노크라시라는 말을 제가 만든 건 아닌데요. 경기도 교육청의 이수광 원장님이 이런 멋진 말을 만드셨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보고서 너무나 훌륭한 말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한 바로 그 말을 만드셨다. 이제는 존엄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으로, 인간을 중심에 두는 그런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한국 교육의 방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교육이라는 건 100년 단위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올해 이런 백년지 대계를 끌어갈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를 존엄한 존재로 보는 근본적인 전환된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될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서 저는 그것이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세계사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부터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경이로운 시선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촛불혁명이 일어났을 때 제가 독일의 디자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칼럼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저처럼 완전히 군사독재 하에서 교육을 받고 대학 생활을 했던 그런 세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죠. 저희는 당시에 대통령 선거를 내가 죽기 전에 내 손으로 해볼 수 있을지, 이게 막연했던 그런 세대였는데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된다니 정말 너무 놀라운 현실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G7에 들어갔죠. G7이 아니라 30, 50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데 들어갔죠. 거기 들어가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또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 다음에 우리가 7번째로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바로 그 나라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30, 50 클럽에 들어가 있는 7개의 나라 중에서
지난번에 스웨덴에서 했던 작년에 소위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데서 했던 그 지표를 보면 이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가 됐어요. 근데 이 연구소가 상당히 권위적인 연구소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그 나라 중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지표가 1위고 그 다음이 영국, 그 다음이 이태리, 그 다음 독일, 그리고 한 단계 떨어져서 프랑스, 미국, 일본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왜 이게 근거 있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아무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7개의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를 만한 나라 중에서 제국주의 경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들입니다. 6개 나라가. 그렇잖아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사에서 새로운 장을 우리가 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국주의가 아닌 그러한 나라에서 이제 세계를 이끌 만한 역량을 보이고 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움직일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세계사에서 어떤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K방역이라는 게 말하자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교육이라는 걸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저희가 좀 더 진지하게 이제 마주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사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은 투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지표들을 보면 한국 사회는 이 안에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사는 게 가능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정도로 끔찍한 지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 지표를 여기서 들 필요는 없겠고요. 아무튼 한두 가지만 들면 지금 자살률이 16년째 세계 1위고요. 재작년 한 해만 2위를 했죠. 리투아니아에 이어서. 지금 21년째 산업재해 사망률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지금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가장 많이 죽는 나라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동시간을 가진 나라예요. 아이들 낳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이를 왜 안 낳아요?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얼마 전에 한 5명 여학생들과 이야기할 우연한 기회에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니? 우리가 이렇게 출산율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 지금 2년째 어떤 기사에는 이렇게까지 써 있더라고요. 출산율이 1 이하인 그런 기록이 2년째 연속된 역사상 최초의 나라래요. 아마 그럴 거예요. 2년 연속 1 이하인 나라가 없었대요.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겁니다. 저도 궁금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학생들의 말이 대체로 비슷한 이야기예요. 한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다. 너무 끔찍한 말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이 문제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풀어야 될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 중에 행복한 아이들이 없어요. 유년기, 아동기에 행복한 경험을 한 아이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봐요. 다시 말하면 행복한 유년을 갖지 못한 아이가 성인이 되면 행복한 인간이 되겠습니까? 또 행복의 경험을 갖지 않은 자가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고요. 한국인의 이런 불행의식의 핵심에는 교육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본 그 지표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게 이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예요. 이 지표를 한번 보셔요. 이게 KDI에서 2017년인데 여기 2017년 빠졌네요. 저기 써 있네요. 2017년 KDI 지표예요. 자, 한중 일미 4개국의 대학생들한테 물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이 어떻게 기억되는가를 물은 거예요. 전쟁터로 기억하느냐? 시장으로 기억하느냐? 아니면 광장으로 기억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한국의 아이들의 경우는 보세요.
80.8%가 전쟁터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고등학교 시절을. 그 다음에 미국이 40%, 중국이 40% 비슷해. 우리의 절반 정도예요. 일본이 한 14% 정도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기를 전쟁터를 치른 자들이 지금 한국인들이에요. 청년기를 전쟁터를 지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내온 자들이 한국인들이고, 그 다음에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본 게 한 6%,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본 학생들이 12% 정도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4개국이 어떤 나라예요? 이 4개국이 대체로 경쟁을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보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심한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 중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경쟁이 심하다는 이야기죠. 유럽의 예를 들면 아마 사활을 건 전쟁터라는 것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선 거의 제로에 가까울 거예요. 어떻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로 기억을 해요? 더 이상 이것이 계속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의 내면은 너무나 황폐해져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가 이어가야 될 100년 동안은 이제 전혀 새로운 유형의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왜 우리가 이렇게 경쟁이, 살인적인 경쟁이 일상화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의 정도가 높은 나라가 됐을까를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나름대로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이유는 일종의 좀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왜 이렇게 심각한 경쟁의 나라가 됐는지를 알 수 있죠. 일제 때는 사실은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사회적 다윈이즘이라고 하죠. 이 사회라고 하는 건 일종의 정글이고 그 안에서 적자 생존, 약육강식, 승자독식 이런 류의 논리가 적용되는 일종의 제국주의 사회학이죠. 이런 것들이 일제 때 가장 결정적인 정신사적인 그런 주류였고요. 그 이후에 미국 교육이 들어오면서 이번에 시장이 중심이 되는 자유시장 시스템 안에, 경제 안에서의 경쟁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 고무되는, 그것을 강조하는, 이것이 2개가 겹치면서 엄청나게 경쟁이 자연스럽고 심지어 긍정적인 가치로서 한국 사회에 자리를 잡았어요. 정말 희한한 거예요, 이 자체가. 그 다음에 2번째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은 이제 제가 요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경쟁이 강화돼요. 이건 거의 비례하더라고요. 이건 학문적으로도 이미 상당 부분 검증이 된 것인데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에 속합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멕시코를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에요. 이것은 정권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는 정치사적인 이유라고 보는데요. 한국이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보통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전통적 권력층, 전통적 지배층이 완전히 와해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은 이런 사회가 잘 없죠. 일제 때 한번 전통적인 지배계급이 와해됐고, 전통적인 지배계급이 와해되더라도 정치 경제적 권력은 와해돼도 사실은 문화적 권력은 남거든요. 그런데 사실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문화적 권력 자체도 공간적으로 완전히 해체해버려서 거의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평등지향적 사회가 된 거예요. 그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의 원천이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속에서 학벌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류의 이런 신분으로 탁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 학벌 계급 사회로 재편된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런 학벌 계급 사회만 우리가 제대로 극복해낼 수 있으면 한국 사회는 현대 많은 사회 중에서 아주 멋진 유토피아에 접근할 만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가
단순히 교육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미래 비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교육 문제를 우리가 풀어낸다면 한국 사회는 인류가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정의롭고 평등한 그런 시스템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몇 분 남았죠? 몇 분 정도 남았어요? 예? 그러면 5분 남았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요? 지금 한국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 이 교육에 대한 관련된 문제들을 제가 말씀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미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가 문제지요.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경쟁지상주의, 주입식 교육, 학력계급 사회, 승자독식 사회, 교육이 없는 학습만 하는 그런 교육이고 사유가 없는 지식만 쳐넣는 이런 류의 교육이라는 걸 교육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뭐 이미 일본도 더 이상 이런 교육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교육 문제를 선발 과정의 공정성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경쟁 이데올로기가 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끔찍해졌는지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교육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들은 대체로 공정성 이야기예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도 똑같죠. 그러나 저는 이 공정성이란 가치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봐요. 이건 완전히 양날의 칼이에요.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을 비판할 때, 또 특권을 비판할 때 유용한 무기인 거 분명해요. 그러나 실제로 이 공정성은 차별을 정당화하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그 논리로 또 쓰이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전자보다 후자로 더 많이 쓰인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 이런 걸 푸는데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공정성 잣대예요. 여기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런 공정성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데 오히려 공정성 이데올로기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런 걸 길게 할 건 없고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는 대학 입시 보지 않아도 됩니다. 보지 않아도 되고요. 실제로 우리는 대학 입시를 없앤다 그러면 너무 놀라게 생각하지만 대학 입시 보는 나라가 유럽에서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치르고 대학은 독일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가도록 다 해놨어요. 그렇다고 독일의 학문 수준이 떨어지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여전히 세계 최고예요. 독일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독일의 생산력, 수출 경쟁력, 소위 이런 것들 여전히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는 경쟁 이데올로기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일종의 포로들이에요. 경쟁 이데올로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더 이상 그런 이데올로기로 우리 아이들을 거의 20년 내내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이들로,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열등감을 내면하고 있습니다. 좌절감, 열등감, 불행감을 우리 아이들이 내면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저는 너무 화가 난 일이에요. 게다가 이 경쟁의 승자들이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재작년 2018년에 서울대 심리연구소에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어때요? 서울대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 상태라잖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걔들은 늘 1등을 해야 되니까. 늘 1등을 해야 된다는 그 불안감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 아이들도 결국은 희생자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의 교육제도는 모든 아이들을 희생자로 만들고 기형아로 만들고 일종의 인간을 자꾸 불구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교육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교에서 경쟁을 금합니다. 독일은 이것이 말하자면 정책적인 전환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교육을 만든 사례예요. 68혁명 이후에 70년대 초에 빌리 브란트 정부가 들어서면서
브란트 정부의 말하자면 거대한 미래 세계에 대한 지향이 빌둥스게젤샤프트였어요. 이것은 교양사회란 뜻이에요. 독일이란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교양이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최고 고등교육까지 다 받을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쌓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교양까지 다 쌓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거대한 비전이죠. 이것을 실제로 실천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한 게 바로 70년대 교육개혁이고요. 여기서 처음으로 한 게 바로 경쟁교육을 없앤 거예요. 이때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바로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빌리 브란트가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상가인데요. 아도르노는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이념에 따라서 독일의 교육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 안에 일체의 경쟁을 부추기는 게 없어요. 등수도 없고 성적도 없어요. 예?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후에는 사실은 독일에서는 파시즘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줄 세워서 우열을 나누고 우등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정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파시즘의 논리인 거죠. 그래서 그건 파쇼 교육이다 해서 경쟁 교육을 없앤 거거든요. 그때 우려도 있었어요. 반론도 있었고. 그러나 독일은 그 이후에 훨씬 더 바로 경쟁을 없앰으로써 훨씬 더 우수한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독일의 경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육도 이제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생각하는 입시 정책을 좀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인간을 키워내겠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대략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맞추자면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니까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가지만 폐지하면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부는 지금 180석에 가까운 이제 여당을 갖고 있는 뭐 해방 이후에 이런 데가 없죠. 이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주 급진적으로 새로운 교육 정책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 없애야 돼요. 대학 입시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유럽의 대부분은 대학 입시가 없죠. 대학 서열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일단 국립대학을 네트워크화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체로 국립대학이 13%죠. 네트워크화해서 졸업할 땐 국립대학 졸업장 주면 돼요.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폐지해야 됩니다. 대학 등록금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가장 비싸요.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안 하면 4위입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대학 등록금 이렇게 하면 1위예요. 이것은 한국이 너무너무나 사실은 한국의 사실 정부 자체가 고등교육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번 정부에서 바꿔야 됩니다. 대학 등록금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정부 예산으로 보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면 비로소 사립대학들을 공영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사립대학 공영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립대 네트워크화, 사립대 공영화를 통해서 대학의 서열 구조를 깨야 됩니다. 대학의 서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영미 계통의 국가들이에요. 유럽에서는 사실상 서열 구조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통 있는 대학은 있지만 소위 엘리트 대학이란 건 없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특권학교들 다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4가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교육개혁이란 말을 안 쓰고 교육혁명이란 말을 그래서 쓰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지금 시대의 요구와도 맞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단 인구사회학적으로 인구수가 확 줄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이 단순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구사회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 학생들이 정치적인 권리를 이제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18세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자신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공부하는 기계 아니거든요. 인간이지. 사실 프랑스에서 소르본느 대학을 없앰으로써 프랑스에서 말하자면 대학들을 서열화된 구조를 깨트린 것도 고등학생들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요구도 교육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식 쪼가리들을 외우고 그걸 그대로 되새김하는 걸 우수하다고 하는 이 교육은 이제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서울대 안에 모범생 그룹이라는 아이들이 있나 봐요. 그 아이들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70% 이상이 교수가 하는 말을 토시까지 다 받아 적어서 그걸 되뇌인다는 거예요. 이게 서울대 아이들의 상황이라면 한국 사회 미래는 끝입니다. 이런 교육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지식을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사유하는 교육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는 교육혁명은 그냥 하나의 혁명이 아닙니다. 혁명 중에 혁명이고 교육혁명을 함으로써 한 사회가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가 된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독일입니다. 독일은 6.8혁명 이후에 교육혁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6.8 이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였어요. 그런데 한국의 소위 민주개혁정부라고 하는 데서 단 한 번도 교육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시야가 좁거나 얕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것은 동시에 저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교실이라고 하는 곳, 이곳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묘판이에요. 거기서 묘목을 길러가지고 민주주의가 전 사회에서 자라도록 하는 곳인데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의 묘판이 못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파쇼 교육의 잔재가 지배하는 곳이 교실입니다. 여전히 아이들을 우열을 나눠가지고 끊임없이 경쟁시켜 놓고 그 안에서 교사들은 어떻게 해놓고 있어요? 정치적인 금치산자로 교사들을 탁 아무런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놓고 아이들을 정치적 미수가 취급을 합니다. 그런 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자가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독일의 경우는 사실은 교육혁명이 사회 모든 개혁의 동력이었는데 그 사례는 지금 들을 수가 없고요. 시간이 없어서 결국 교육을 통해서 정치 발전의 토대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2005년에 안겔라 메르켈 총리가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정치적인 자살골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해에 117만을 받았어요. 17만을 더 받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극우주의자의 결선 투표 진출, 유럽 전체가 흔들렸어요. 시리아 난민 때문에. 독일에서 117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안겔라 메르켈이 또 됐어요. 수상이. 이건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독일의 정치 교육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느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성숙한 민주시민을 우리라고 기르지 못하리라는 그런 낙담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근본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육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좀 길어졌네요. 고맙습니다. 김누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생중계 중 댓글로 의견과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질적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이 충분하게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양한 주제의 간담회 너무 좋습니다. 공간의 변화까지 생각에 이르지 못했는데 미래의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 녹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강국입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닌 행복을 찾는 교육을 시작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질문이 크게 두 가지 나왔습니다. 먼저 유현준 교수님께 주거 공간이 넓게 사용된다면 층간소음을 위한 법적 규제도 더 강화해서 각 세대 간 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문제. 뭐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도 기술적으로 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긴 한데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층간소음이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바닥이 딱딱한 재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격이 잘 되고요. 두 번째는 벽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동 소음이 더 아래층으로 전파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둥식 구조를 바꾼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온돌이라는 거 우리는 카페트를 기본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층간 소음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계속해서 남는다. 아니면 이중 슬라브를 치든지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좀 현재로서는 하려는 건설사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김누리 교수님께 우리나라가 교육 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입시 교육 방향은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입시를 폐지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대학 입시를 폐지해도 한국이 발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 입시 때문에 올바른 교육이 못 되고 있고 교육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이제 학생들 데리고 국제 뭐 회의라든가 이런 데 같이 나가서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사유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쪼가리 지식들은 많이 있는데 사유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이건 완전히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없애면 지금 한국에서는 사유하는 아이들은 열등생이에요. 지금 교육 방식에 맞질 않아요. 사유하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을 가지고는 한국의 아이들을 앞으로 이제 22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깊은 사유를 하는 그런 아이들로 기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교육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육으로 감으로써 그 이후에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까지 가져와서 학벌 계급 사회를 허물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국 사회는 너무나 멋진 사회, 아주 멋진 사회로 우리가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또 질의가 있는 참석자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모임에서 박용진 의원께서 자녀분이 그냥 내 차림으로 컴퓨터 앞에 가서 출석을 하고 이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쉬는 곳이기도 하고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익숙해지고 있는데 학교 교실의 공간이 어떻게 바뀌어야 아이들이 좀 더 공부도 하고 거기 또 쉬기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될까 궁금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그 종교 집회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1대1로 받았을 때하고 나 말고 한 200명이 같이 들을 때하고 얘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나 말고 다 199명의 사람들이 같이 듣는다라는 그 동료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은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온라인 상에서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에게 지식 전달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거가 나 이외에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 현재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그걸 어떻게 성취하고 있냐면은 동시 접속자 숫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혹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몇만 명이 봤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어느 정도 집단 크기의 일부로 속속되어 있는가를 자꾸 계속 인간은 본능적으로 재거든요. 그래서 지식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교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게 나쁜 기능일 수도 있고 좋은 기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한 공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술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성공적으로 해서 기업으로 성장했던 데가 페이스북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싸이월드하고 페이스북이 되게 비슷하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싸이월드는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은 내가 직접 컨텐츠를 만들지 않아도 자기가 팔로우하는 사람들 거를 클릭하면 내 홈페이지로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컨텐츠를 내 것처럼 쓰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공동체의 링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적 장치가 저는 온라인에서는 꼭 앞으로도 좀 필요하다. 내가 1대1이 아니고 다대다로 만나는 장처럼 느끼게끔 하는 기술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그 김누리 교수님께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그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대학 입시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변화나 폐지, 교육 혁명에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 추진을 하려면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쉽지 않겠죠. 예,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 개혁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교육을 바꾸려면 혁명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 정부가 시작될 때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전에 국회에서 몇 번 교육 토론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 조금 놀랐어요. 그 당시 민주당이 너무 교육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건 아니지만 허술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 교육의 문제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갈 것인가. 사실은 저는 그 고민은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육과 관련된 지난번에 TV에 나와가지고 한번 이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이 잘못된 교육 제도의 희생자라고 거의 대다수가 느끼고 있어요. 이것을 누군가가 나서서 이제는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를 풀 가장 적정한 당사자는 정부죠. 그러니까 정부가 앞으로 미래 세계를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저는 교육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것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발제해주신 유현준 홍익대 교수님, 김누리 중앙대 교수님, 그리고 지금까지 페이스북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자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분간 휴식 후 제2부